10조 원짜리 협상 테이블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하면서 덴마크 국방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콧대 높던 장관이 바닥을 치며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삼류 취급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다 국가 안보 전체를 날려버린 거죠. 한국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국과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천하의 펜타곤, 미 국방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괴물 같은 기술력 앞에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 무릎 꿇은 겁니다. 신뢰를 깬 대가. 그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이 유리잔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릴 뿐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소파 건너편에 앉은 덴마크 국방장관 라스무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유럽 선진국 고위 관료답지 않게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그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멍한 시선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48시간 전 코펜하겐을 떠날 때만 해도 그의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는데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잉크가 번져 있는 그 문서는 글로벌 지정학 판도를 뒤흔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말을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카터입니다. 현재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국방산업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 중이죠. 그 전에는 펜타곤 무기조달청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북극 안보, 동맹국 무기체계, 쇄빙 기술까지 제 분석을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 게임의 룰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작전실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린란드를 단순한 빙하 지역으로 보면 안 돼. 밀러 국장이 대형 스크린에 띄운 위성지도를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붉은 마커가 그린란드 전체를 거칠게 동그라미 쳤죠. 지도상으로는 여전히 덴마크 영토지만 국장의 눈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히토류 매장량,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위치, 북극 항로 개척의 교두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린란드 매입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덴마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스스로 빈틈을 만들어놨거든. 국장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라는 명분에 도취된 덴마크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범했습니다. 보유 중이던 프랑스산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전량 우크라이나로 이전한 겁니다. 그 결과 본토 방어용 포병 전력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됐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을 제쳐두고 황급히 체결한 LB 시스템즈와의 계약은 하마스 전쟁 발발과 함께 일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논리는 간단했죠. 자국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것. 방어 무기가 없는 국가는 협상력도 없는 법이지. 덴마크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야. 밀러 국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표지에 한국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방금 정보가 들어왔어. 라스무센이 은밀히 서울행 항공편을 탔다고. 한국산 무기로 구멍을 메우려는 모양이지. 저는 순간 코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덴마크가 그 한국으로 간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K9 자주포 제안을 아시아 제품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축했던 게 덴마크 아니었습니까? 한국산 라면 하나 가지고 독성 물질이라며 전 세계에 망신을 준 나라가 지금 무기를 사러 간다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거래를 무산시켜.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보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하위 파트너지. 네가 한마디만 하면 한국 정부는 알아서 덴마크를 거절할 거야. 덴마크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야 그린란드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지나치게 간단한 임무처럼 보였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거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70년 동맹 역사 동안 그들은 항상 워싱턴의 방향을 따라왔으니까요. 더구나 과거 자신들을 무시했던 덴마크를 굳이 도울 필요도 없겠죠. 즉시 출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을 그려봤습니다. 라스무센이 한국 공장에서 거절당하는 모습, 한국 관계자들이 미국을 의식하며 애매한 표정을 짓는 광경.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목적지인 창원이 단순한 무기 제조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곳이 미국의 전략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감지한 공기의 질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굴함이나 순종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제가 느낀 건 포식자가 사냥감을 노리며 숨죽이고 있을 때 풍기는 그 날카롭고 차가운 긴장감이었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향하는 내내 리무진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실려온 그 냄새가 방탄 유리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듯했죠. 옆자리의 라스무센 장관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넥타이를 벌써 세 번째 고쳐 매고 있더군요. 아마도 성대한 환영식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일국의 국방장관, 그것도 지칠 수준 경제력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고위 관료가 직접 방문했으니 최소한 군악대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차장 박풍경은 그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스터 카터, 한국 측 의전 담당자가 늦는 것 같군요. 라스무센이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워낙 급하게 일정을 잡기도 했고 한국인들이 원래 이런 격식에는 좀 서투르지 않습니까? 그는 웃어 보였지만 무릎 위에 올린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들은 이제 손님이 아니라 구걸하러 온 신세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군. 하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차량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공장 앞마당에 멈춰섰죠.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광경은 제 예상마저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레드카펫은커녕 정장 차림의 임원 한 명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저 멀리서 위잉하는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더군요. 안전모를 쓴 젊은 직원 한 명. 그게 영접 인원의 전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덴마크 국방부 일행 맞으시죠? 킥보드에서 내린 직원은 작업복 차림으로 가볍게 목례만 건넸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덴마크 특유의 거만한 어조로 쏘아붙이더군요. 이봐, 공장장은 어디 있나? 의전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덴마크 왕국을 대표해서 왔단 말이오. 하지만 그 젊은 직원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당황하기는커녕 손에 든 태블릿 PC를 무심하게 스크롤하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거든요. 아, 공장장님께서는 현재 선약이 있으십니다. VIP 고객님들과 오찬 미팅 중이라 자리를 비우실 수가 없으시네요. VIP?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국방부 실무진 분들이십니다. 그 순간 라스무센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덴마크가 가난한 동유럽 국가라며 얕잡아 보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지칠 수준 경제력을 가진 덴마크 장관을 세워두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은 마치 은행 창구 직원처럼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착순 계약과 신뢰도 등급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덴마크 측은 사전 예약 없이 오셨으니 절차대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휴게실로 가시죠.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번호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덴마크에게 너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니 번호표나 뽑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었죠. 우리가 안내된 곳은 공장 한 구석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응접실이 아니라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탕비실 같은 공간. 라스무센 장관은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죠. 시장하실 텐데 간단한 요기를 준비했습니다. 직원이 쟁반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매운 향기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빨건 국물이 위협적으로 넘실 때는 컵라면이 놓여 있더군요.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비명을 지르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작년 덴마크 식약처가 캡사이신 함량이 위험 수위라며 이 라면을 전량 리콜 조치하고 한국을 독극물 제조국처럼 매도했던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군남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한국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죠. 직원은 아주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나무젓가락을 뚝 뜯어 장관 앞에 놓았습니다. 덴마크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신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네가 뱉은 말을 내가 다시 삼켜봐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던 상대에게 가장 예의 바른 태도로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한국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먹자니 그야말로 지옥불을 삼키는 꼴이었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로 면발을 넘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판을 굳이 제가 깰 필요가 없겠다고. 한국은 이미 덴마크를 요리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상황을 즐기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덴마크의 완전한 굴복. 그것을 한국이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젓가락질을 멈춘 라스무센 장관이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속삭이더군요. 미스터 카터, 도와주시오.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저 미친 한국인들을 설득해달란 말이오. 우리에겐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해. 그의 애원에도 저는 어깨만 으쓱해 보였습니다. 돈이요? 한국이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까? 휴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블릿 PC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아까보다 훨씬 더 냉랭하게 굳어 있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장관님께서 가져오신 입찰 제안서, 저희 기술팀에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동작이 마치 증거물을 제시하는 검사 같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덴마크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돈을 더 주겠다는데도?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직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과거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던 K9 자주포의 성능 결함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과와 정정이 먼저겠군요. 판이 깔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잽을 거두고 본격적으로 덴마크의 명치를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과연 덴마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발버둥칠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더 지독하게 그들을 몰아붙일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휴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붉어진 얼굴로 무언가 항변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직원은 틈을 주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죠. 회의실에서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복도를 걷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압박이었어요. 안내된 곳은 생산 라인을 가로지르는 공중회랑이었습니다. 투명한 강화유리 아래로 펼쳐진 공장 내부는 제가 펜타곤 보고서에서 숫자로만 접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생명체가 숨쉬는 둥지 같았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팔이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있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소음이 제어되어 있어 유리 너머 풍경은 무성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갓 도색을 마친 K9 자주포들이 위풍당당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포신마다 선명하게 박힌 국기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 국기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지만 유독 덴마크의 국기인 단네브로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스무센 장관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걷는 내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그 풍경을 외면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슬쩍 그의 옆구리를 찔러주었습니다. 장관님, 저기 보십시오. 저게 바로 노르웨이로 갈 물량이군요. 같은 북유럽인데 저들은 벌써 2차 인도분까지 받고 있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지만 저는 그 초조함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제1브리핑룸이라 적힌 육중한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에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조명을 낮춰 어두웠고 정면에 대형 스크린만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 스크린 앞에는 한 남자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중년 남성. 짙은 감색 작업복 상의에는 공장장 김철수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기름때 묻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냉철한 외과 의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우리를 맞이했지만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벼운 목례만 건넬 뿐이었죠. 그 건조한 태도에 라스무센 장관은 또 한 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통상적인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의뢰오가는 덕담이나 날씨 이야기조차 생략된 채 공장장은 곧바로 탁자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으니까요. 시간이 금이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공장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덴마크 측에서 제기하셨던 한국산 무기의 동계 작전 능력 부족 건입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공장장은 개의치 않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팝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영상들이 띄워졌습니다. 3년 전 덴마크가 K9 도입을 검토할 당시 실시했던 테스트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뜬 영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속 덴마크 군인들은 영하 20도의 눈보라 속에서 자주포 시동을 걸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엔진 결함이라는 붉은 자막이 크게 박혀 있었죠. 당시 덴마크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한국 무기를 조롱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귀국은 이것을 기계적 결함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장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오른쪽에는 핀란드군의 훈련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덴마크보다 훨씬 더 추운 영하 35도의 라플란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군의 K9는 거친 눈보라를 뚫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었고 포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에 회의실 안에는 침묵만 짙게 감돌았습니다. 김 공장장은 차트 하나를 확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손끝처럼 날카롭게 팩트를 찔러 들어왔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덴마크는 당시 규정에 맞지 않는 저급 윤활유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예열 플러그 작동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더군요. 반면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저희가 제공한 매뉴얼을 완벽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라스무센 장관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장관님, 무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은 예리했습니다. 당시 귀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우리 장비의 성능을 폄하했습니다. 아닙니까? 라스무센 장관의 얼굴은 이제 붉기는커녕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깃을 적시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은 완벽한 논리적 패배이자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던 유럽 선진국이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아 놓고 그 책임을 제조사에 떠넘겼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니까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더 밟아줘.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서 덴마크가 숨도 못 쉬게 만들란 말이야. 저는 슬쩍 김 공장장과 눈을 맞추려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미동맹이라는 끈으로 묶인 한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윙크를 보내며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도 을 그렇듯 미국인 저에게 동조의 미소를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신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덴마크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충성 서약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이번에도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김 공장장은 제 시선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네 미국을 위한 쇼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한국인들은 언제나 미국 관리 앞에서 과할 정도로 친절하고 싹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자신의 공장에 들어온 하나의 고객은 방해꾼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라스무센 장관은 이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실무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인정하겠소. 그는 급기야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구매 의향서였습니다. 가격은 묻지 않겠소. 당신들이 부르는 게 값이오. 제발 재고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선적해 주시오. 그의 비굴한 태도에 김 공장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죠. 저는 공장장이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덴마크가 굴복했고 돈까지 쏴들고 왔으니 장사꾼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의 묵인 하에 덴마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 셈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김 공장장은 그 구매 의향서를 손도 대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관님, 저희 재고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뭐라고? 아까 들어오면서 봤소. 저 수많은 자주포들은 다 뭐란 말이요? 저건 주인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향후 5년치 생산 물량이 이미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약금을 물어주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2배, 아니 3배를 주겠소.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 믿는 저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 덴마크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김 공장장의 다음 대사는 저마저도 귀를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방사는 납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기존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신뢰를 저버린 국가와 새로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국가. 그 한마디는 라스무센 장관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과거 한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떠났던 덴마크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으니까요. 김 공장장이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릴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주포는 드릴 수 없지만 귀국이 처한 또 다른 위기, 즉 북극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극해.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북극해라면 바로 그린란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 한국인이 설마 우리 전략까지 꿰뚫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쪽으로 오시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김 공장장은 우리를 이끌고 회의실 반대편 또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 문은 공장이 아닌 바다 쪽으로 연결된 통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나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한화오션의 제3건조도크였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제 코끝을 먼저 자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압도적인 힘의 냄새였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거대한 건조장 한가운데 마치 신화 속 리바이어던처럼 웅장하게 솟아있는 하얀색 강철 괴물.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상선이나 군함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스무센 장관이 넋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저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타곤 정보실에서 수없이 많은 위성사진을 분석해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이 한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비밀리에 건조되고 있다는 보고는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체의 앞부분, 그러니까 선수의 형상이 기괴할 정도로 뭉툭하면서도 날카롭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살을 가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짓부수고 깨뜨리고 억지로 길을 열기 위해 설계된 폭력적인 곡선이었죠. 차세대 원자력 추진 쇄빙선입니다. 김 공장장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조차 뚫고 들어올 만큼 명징했습니다. 프로젝트명 타이탄. 쇄빙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 기껏해야 자주포 정도나 만드는 이 나라가 극지방 얼음을 깨부수는 쇄빙선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원자력 추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쇄빙선 건조 기술은 러시아나 핀란드 같은 북극권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성역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마시오.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눈도 제대로 오지 않는 나라 아니요? 당신들이 무슨 노하우로 이런 배를 만든단 말이요? 이건 러시아 기술을 베낀 짝퉁이 분명해.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더군요. 이 배가 진짜라면 미국의 그린란드 전략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김 공장장은 제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주머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선체 하단을 가리키더군요. 미스터 카터, 짝퉁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이십니다. 붉은 레이저 점이 선체의 흘수선 아래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저 붉은색 도료 밑에 숨겨진 강판의 두께가 보이십니까? 용접 자국 하나 없이 매끈하게 이어진 거대한 강철판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저희 포스코와 협업하여 개발한 극저온용 특수강입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인성을 자랑하죠. 두께만 무려 80mm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쇄빙선 아르티카급도 기껏해야 5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80m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베끼기보다는 물 위에 떠 있는 요새나 다름없는 스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진력입니다. 김 공장장이 배를 가리켰습니다. 이 배에는 저희가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연료 주입으로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고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면 두께 3m의 얼음을 시속 5노트의 속도로 연속 쇄빙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3m의 얼음을 멈추지 않고 뚫고 지나간다. 척추를 타고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북극해라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금지된 바다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방금 전까지 자주포를 구걸하던 비굴한 눈빛은 사라지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조난자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린란드의 두꺼운 얼음에 막혀 북쪽 해안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배를 덴마크가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미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린란드의 자원을 채굴하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북극 항로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파는 물건이요? 라스무센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시제품이지만 성능 검증은 끝났습니다. 김 공장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와 라스무센 장관을 번갈아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배는 발주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부가 극지 연구용으로 쓰려다가 최근 예산 문제로 보류된 상태거든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주인이 없다. 그 말은 곧 돈만 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현재 미국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쇄빙선이라고는 건조된 지 40년이 넘어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는 낡은 폴라스타호 한 척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툭하면 엔진이 멈춰서 얼음바다 한가운데 갇히기 일쑤였죠. 미국 의회는 수년째 차세대 쇄빙선 건조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고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상선 건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러시아가 북극해를 봉쇄한다면 미국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해야 하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미국조차 포기했던 그 기술을 완성해놓고 우리 눈앞에 떡하니 내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해. 제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덴마크가 이 배를 가져가는 순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덴마크는 이 배를 앞세워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권을 독점하려 들 테고 안보 불안을 이유로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이 배의 성능을 의심하는 척 연기해야 했죠. 글쎄요. 스펙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얼음바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군요. 저는 짐짓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고 만든 건 아닙니까? 실제 필드 데이터도 없이 만든 배를 어떻게 믿고 수억 달러를 태우란 말입니까? 제발 이 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를, 그래서 덴마크가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김 공장장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접니다. 도크 개방하세요. 네, 지금 바로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크의 수문이 열리며 거대한 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며 선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체 앞부분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 공장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북부 해역에서 실시한 비밀 필드 테스트 영상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하얀색 괴물은 끝도 없이 펼쳐진 빙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산산조각 나며 튀어오르는 장면은 마치 폭격을 맞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두께가 3m는 좋게 보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배의 무게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속도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 영상을 보는 라스무센 장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건 배가 아닙니다. 저건 구세주입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자주포 19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고 김 공장장에게 달려들 태세였으니까요. 공장장 양반, 가격이 얼마요? 5억 달러? 10억 달러? 우리가 사겠소. 자주포 계약에 2배를 추가해 주시오. 지금 당장. 장관님, 진정하십시오. 김 공장장이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슬쩍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는 전략 물자입니다. 수출 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배에 들어간 SMR 기술 일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적용을 받거든요. 그 순간 라스무센 장관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아까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늑대처럼 살기를 띤 빛이었습니다. 카터 씨, 당신네 미국은 쇄빙선이 필요 없지 않소? 당신들은 알래스카에 기지가 있으니 굳이 배가 필요 없잖아. 이 배는 우리 덴마크의 생명줄이오. 방해하지 마시오. 하, 이 멍청한 양반을 보게. 우리가 필요 없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이 배는 지금 미국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만약 이 배를 덴마크가 가져간다면 미국은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영토를 눈뜨고 뺏기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배를 가져간다면 덴마크를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견제하며 북극의 자원을 독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덴마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라는 펜타곤의 명령.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자주포를 막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얀 괴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라스무센 장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장관님. 착각하지 마시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은 혈맹입니다. 한국의 최신 전략 자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은 당연히 미국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배에 들어간 원천 기술 중 일부는 미국의 것입니다. 덴마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횡포를 놓겠다는 거요? 동맹국끼리 이래도 되는 거요? 국익 앞에서는 동맹도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덴마크가 이 거대한 배를 운용할 예산이나 있습니까? 자주포 살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 주제에 우리는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관료와 유럽 선진국의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 부두 한복판에서 배 한 척을 두고 서로 내가 먼저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꼴이라니. 그리고 그 모습을 김 공장장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친 그 미세한 미소.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를 보여주는 순간 미국과 덴마크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 두 나라를 경쟁 붙여서 몸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함정이었나? 제가 퍼뜩 정신을 차리려던 찰나 김 공장장이 낯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우리의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죠. 여긴 경매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이 배를 가져가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도크의 다음 예약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는군요. 예약자? 그게 누구요? 우리보다 더 급한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요? 라스무센 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공장장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의 거부. 그들이라면 이 배의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현찰로 지불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돈 없는 덴마크나 예산 승인에만 몇 년이 걸리는 미국 의회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갑 고객의 등장이었죠. 순간 저와 라스무센 장관은 동시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작 이 배의 진짜 주인인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닙니다. 저희는 돈보다는 명분과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덴마크는 신뢰를 잃었고 미국은.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글쎄요, 저희에게 어떤 명분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눈빛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당신들이 덴마크를 밟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에게 공짜 점심은 없어. 이걸 원한다면, 그리고 덴마크가 가져가는 꼴을 보기 싫다면 당신들도 무릎을 꿇어. 그리고 값을 치러.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더군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판을 엎고 새로 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등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김 공장장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펜타곤의 그 어떤 사성 장군보다 더 거대해 보이더군요.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조 능력을 무기로 세계 지정학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자, 밖은 바람이 차니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죠. 김 공장장은 정중하게 손을 뻗어 도크 옆에 위치한 보안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의 진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심장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안내된 곳은 통합제어센터라 불리는 상황실이었습니다. 육중한 금속 문이 열리자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십 개의 홀로그램 모니터가 허공에 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전 세계 해양 데이터와 북극해의 빙야 두께, 해류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더군요. 윙거리는 서버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 공장장은 중앙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붉은색 표지가 덮인 두툼한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1급 기밀 마이너스 프로젝트 타이탄 전략적 활용 방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미스터 카터, 당신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문서를 저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중국의 경제력?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독립이죠. 동맹국들이 미국의 에너지 우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펜타곤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 아닙니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급소를 찔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 쇄빙선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적힌 핵심 모듈 사양 항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탑재 모듈 K-SMR 4세대 특이사항 추진용 외부 전력 공급 기능 탑재 공급 용량 200mW급 인구 10만 명 도시의 전력 수요를 10년간 단독 공급 가능. 글자가 제 망막을 태우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김 공장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얼음을 깨는 쇄빙선이 아닙니다. 이 배 자체가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문서의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이 배를 가져가서 그린란드 항구에 정박시킨다면 그린란드는 더 이상 비싼 디젤 발전기를 돌릴 필요도 미국의 에너지 지원을 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배 한 척이면 그린란드 전체의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카타르가 이 배를 노렸는지 그리고 왜 덴마크에게 이 배가 구세주인지 말입니다. 카타르는 이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LNG 플랜트를 바다 위에서 가동하려는 것이고 덴마크는 이 배를 통해 그린란드의 완전한 자립을 이루려는 겁니다. 만약 덴마크가 이걸 손에 넣는다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에너지 인프라 지원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덴마크는 배 하나로 안보와 에너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미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미친 짓이야.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패권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열쇠를 경매에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상업 거래라는 탈을 쓰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성 보안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타이밍에 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급히 회의실 구석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과 김 공장장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수화기 너머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펜타곤의 작전 총괄 밀러 국장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가 이렇게 흥분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방금 책상 위에 올라왔어. 창원 도크에 있는 저 하얀 물체, 저게 대체 뭐야? 정보팀 애들이 분석한 바로는 열적 감지에 원자로 코어가 잡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국장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건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쇄빙선인데. 쇄빙선? 지금 그딴 한가한 소리 할 때야. 밀러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저게 그냥 쇄빙선이 아니라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CIA 첩보에 따르면 저 배에 이동형 발전 모듈이 탑재됐다는 말이 있어. 만약 그게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저는 짧게 끊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계도와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200mW급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 배가 그린란드에 가면 우리의 매입 협상은 끝장입니다. 수화기 너머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씩씩거릴 뿐이었죠. 잠시 후 밀러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서늘한 살기를 띠고 돌아왔습니다. 알렉산더, 잘 들어. 그 배는 절대 덴마크 손에 넘어가선 안 돼. 카타르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하지만 국장님, 한국은 이미 카타르와 가계약 단계입니다. 덴마크도 백지 수표를 흔들고 있고요.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막습니까? 게다가 이건 민간 상성 거래라. 명분? 이봐,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막아야지. 지금 당장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전략 물자 무단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든 아니면 그 공장장 놈 약점을 잡아서라도 계약을 파기시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저 배가 덴마크 국기를 달고 출항하는 날엔 자네 책상은 펜타곤이 아니라 알래스카 오지에 있게 될 거야. 알겠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약점을 잡으라니요. 천하의 미국이 고작 동맹국의 조선소 하나를 상대로 깡패짓이나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국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극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중앙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는지 라스무센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김 공장장은 마치 그 전화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급한 연락이라도 오셨나 봅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군요.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은 외교관이 아니라 협잡꾼이나 할 법한 추악한 소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공장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품 안에서 백악관 직인이 찍힌 긴급 위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펜타곤은 이 거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말입니까? 이 기술, SMR 원천 기술 말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정보팀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의 SMR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는 설계 방식부터 완전히 다른 독자 모델이라는 걸 저도 알고 국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흠집이라도 내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판매를 강행하신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방산기업 전체에 대한 기술 감사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협박의 뉘앙스를 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화뿐만 아니라 KAI, 현대로템까지 당분간 모든 수출이 올스톱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윙거리는 서버 소리마저 멈춘 듯한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김 공장장은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더군요. 마치 제 진심의 무게를 저울질하려는 듯 혹은 제 눈동자 속에 숨겨진 1%의 거짓이라도 찾아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나 조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의 너그러움 같아서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죠. 미스터 카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신뢰를 팝니다. 김 공장장이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저희의 신뢰를 고작 그런 삼류 협박으로 훼손하려 드시는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가슴팍에 꽂아 넣더군요. 기술 감사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강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서부터 본국에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당신네 국장님이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에 꽂힌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문으로 작성된 아주 짧고 명료한 법률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문서의 헤드라인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펜타곤의 목을 정확히 겨누는 비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의거한 비확산 조항 면제 검토서 IAEA 독자 기술 인증 취득 완료 지적재산권 저촉 사항. 김 공장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마치 학생에게 교과서를 읽어주듯 차분하게 설명하더군요. 미스터 카터, 당신네 나라가 자랑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특허 2029년에 만료되는 거 아시죠?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시점에 맞춰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문서에 첨부된 기술 도면을 보십시오. 저희의 노심 설계는 미국식 가압경수로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피동형 자연순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뒷장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설계 도면 위에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의 독자 기술 인증 마크였습니다. 즉, 이배에 탑재된 원자로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 공장장이 잔인할 정도로 상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펜타곤이 기술 유출을 핑계로 감사를 나오거나 수출을 막을 법적 명분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억지로 막으려 든다면 저희는 WTO에 미국 정부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미국계 사모펀드들도 함께 원고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미국이 배가 아파서 딴지를 걸어올 모든 법적, 외교적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 두었던 겁니다. 펜타곤이 무력으로 도크를 폭격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이배의 출항을 막을 방법은 전무했으니까요. 이건 함정이야.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밀러 국장의 고함 소리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막지 못하면 자네는 끝이야.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완벽한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면 초가에 빠진 장수처럼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김 공장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톡 쳤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미스터 카터. 그는 손짓으로 상황실 안쪽의 투명한 유리병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적으로 돌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곳은 설계 연구실이라고 적힌 격리구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갈아 넣었는지 그것만은 똑똑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당신네 미국도 저희를 하청업체가 아닌 파트너로 인정할 테니까요. 저는 홀린 듯 유리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저는 쇠빙선을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연구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야전병원에 가까웠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곳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좀비처럼 의자에 파묻혀 있더군요. 그들의 책상 위에는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링거 거치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키보드를 치다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연구원은 코피가 터진 휴지를 코에 틀어막은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벽면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 가득 깨알 같은 수식과 도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붉은색 매직으로 쓰인 문구들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나 쓸 법한 혈서이자 유서였습니다. 저 친구들, 지난 6개월간 공장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공장장이 제 옆에 서서 나직하게 읊조였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철저히 지키죠. 주말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고 휴가 때는 하와이로 떠나고요. 물론 그게 인간다운 삶일 겁니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대며 잠든 연구원의 등을 애틋하게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후발주자가 100년 기술을 가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 시간을, 내 건강을 아니, 내 영혼을 연료로 태우는 것. 그것 외에는 당신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미국이 쇠빙선 예산을 삭감하고 조선소 노조가 임금 협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이 엔지니어들은 링거를 꽂아가며 밤을 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효율과 워라밸을 따지는 동안 그들은 생존과 복수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죠. 문득 유리벽 바로 앞 책상에 앉아있던 한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덥수룩한 눈동자. 그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더니 다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반창고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하얀 밴드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더군요. 그 손. 갈라지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 투박한 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200mW급 원자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80mm 특수강이나 법률 검토서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저 손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파괴하는 저 지독한 집념. 덴마크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려 했을 때 그들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안으로 삼켜 저런 괴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괴물들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국이 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외심이자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 손이 주머니 속 위성전화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살 길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 집요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밀러 국장이 뭐라고 고함을 치든 백악관이 뭐라고 난리를 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이 불편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입니다. 국장님, 저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한 분석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한 장수의, 그러나 새로운 길을 발견한 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덴마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존 전략도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연결해 주십시오. 1.5배. 아니요, 2배를 줘서라도 2배는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 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저 괴물 같은 연구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는 겁니다. 한국이 가진 저 집념, 저걸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10년 뒤 펜타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공장장이 사라진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가장 정중하고 가장 비굴하며 동시에 가장 현명한 태도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그것만이 얼어붙은 미국의 야망을 다시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불씨였으니까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꽉 조이고 있던 넥타이를 스르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죠. 이것은 제 나름의 항복 선언이자 그들의 방식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공장장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조금 전까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사라지고 대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법무팀 직원들이 두툼한 계약서 파일을 들고 서 있더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스터 카터. 김 공장장이 제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재킷과 풀린 넥타이를 보고는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아마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서 일어난 태도의 변화를,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이겠죠. 카타르 측과 막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는 짐짓 저를 떠보려는 듯 카타르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건 협상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괴물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유일한 승리 전략이었으니까요. 공장장님, 카타르에 전해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그러나 더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이 2배를 지불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2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2배의 진짜 주인은 서류상의 미국이 아니라 2배를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저 안의 연구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이 탑재된 2배가 가는 길에 녹지 않을 얼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불과 반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덴마크의 오만함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명분으로 압도한 이 통쾌한 한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5배의 몸값이나 백악관의 성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쇠빙선 안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연구원들의 열정, 그리고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던 그 결연한 다짐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치열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